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친구 채널입니다. 모두들 이번 주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요즘 컨텐츠가 좀 불규칙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업이 좀 바쁘다 보니 조금 미루고 조금 미루다 한 주에 2개씩 올리는 주도 생기고 웃기죠?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밤에 잠깐이라도 시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즐겁습니다. 그래요. 오늘 읽어드릴 도서는 스테르담 작가의 견디는 힘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테르담 작가는 작가이자 또 열성적인 직장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느꼈던 현실과 고민을 이 책에 담아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회사라는 전쟁터에서 일하고 참아내고 때론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어쩌면 견디는 힘으로 이어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스테르담 작가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글들이 좀 더 현실적이고 더 진솔하게 다가옵니다. 저 또한 직장인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들보다는 훨씬 더 공감이 된다고 그렇게 좀 친근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는 책은 작가가 그동안 견디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그 견딤 속에서 발견한 작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길 바랄 때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사에다 이 책을 놓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씩 한 구절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고요.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도 옆에 있을게요. 모두들 잘 자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심리학의 대가답게 누구나 느끼는 불안을 명쾌하게 정의했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게 왜 생기고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짐은 덜어주었다. 불안은 말 그대로 안심이 되지 않은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을 뜻한다. 사람의 감정이 처음 발달하게 된 동기는 공포였다. 생존을 위해서다. 사람은 그 공포를 감지하고 최소화하며 생존 본능을 극대화했다. 안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공포와 불안은 꽤 닮아 있다. 그러나 불안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분명한 위협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공포와는 다르다. 무서워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공포에 비해서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정도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즉, 불안은 어찌 보면 만성화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닥치지 않았는데도 늘 무언가 불안정하다. 막연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이 바로 불안인 것이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달수는 최민식의 이를 뽑으려고 한다. 비틀어 당긴 연장엔 이가 없다. 하지만 최민식은 이미 이가 빠진 사람처럼 혼비백산한 상태다. 이를 보고 오달수가 말한다. 사람은 상상을 해서 비겁해지는 거래. 불안이 그렇다. 우리는 불안을 상상한다. 아니, 불안 자체가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상상이다.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동요한다.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걱정을 한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불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표현해준다. 상상 속엔 온갖 괴물이 있고 사고가 있으며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다.
그것이 눈앞에 현실이 될까 하루하루를 마치 외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좋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은 늘 긍정적인 상상보다 더 또렷하게 우리를 지배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안은 나에 대한 걱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떨까? 미리 상상하여 최악의 상황은 면하려는 생존 본능. 공포심은 언뜻 들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옛날 야생에서 맹수를 만나 한달음에 도망치게 해준 건 다름 아닌 공포였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목숨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쌓인 공포심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맹수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마주할까 느끼는 불안. 우리는 언제라도 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네 사회는 실수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덜 불행하기 위해 애쓰는 형국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내 지식과 정서 밖의 일이므로 함구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이러한 사회와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불안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마음이 불안정하다면 그 현실을 서글퍼하기보다는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다. 그것은 분명 미래 또는 다가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내가 최악이 될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실수하지 않으려, 실패하지 않으려, 덜 불행하려고 발버둥치는 와중에 우리는 더 흔들린다. 불안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자. 차분하게 불안과 마주 앉아 차 한잔하자. 나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러 왔는지, 내가 하고 있는 상상은 무엇인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불안이라는 친구가 이제야 자신을 만나주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상에 대해 자세히 귀띔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함이 뒤덮인 날들, 결국 나 자신을 면밀히 돌아봐야 하는 날들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누가 그랬던가.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포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 포기하는 즉시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으니. 재밌는 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 그 낙인을 찍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까? 포기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발적으로, 도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그 낙인이 찍힐까봐 주저주저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뜻을 헤아려 보면 더 그렇다. 포기.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 표준 국어 대사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첫 번째 의미다. 도중에 그만둔다는 것은 자괴감이 드는 일이며 끈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다. 유쾌한 일이 아니니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두 번째 뜻을 보면 그러한 생각에 여지가 조금 생긴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간 이도 저도 갖지 못하고 만다. 얼마나 많이 보다는 얼마나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욕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던질 포와 버릴 기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포기와 비슷한 말로는 체념이 있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이란 뜻이다.
나는 이 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하고 고든 에너지가 느껴진다. 괜한 희망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심지 고든 대나무가 선비와 같은 느낌. 다만 좋은 뜻으로의 포기와 체념은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는 노력과 최선을 다한 뒤의 것이다. 그러고 나면 후회가 덜하다. 대충대충 포기하고 체념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때론 내가 던져버려야 할 것들, 기대와 희망은 접고 의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을 잘 판단해야 한다. 최선을 다할 땐 다하고 버릴 땐 버리고 기다리는 자세. 어쩌면 그것은 용기가 아닐까.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체념할 줄 아는 용기, 암흑 속에서라도 기다릴 줄 아는 용기. 용기는 항상 크게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에 까짓거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읊조릴 수 있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 후 용기를 내어 오늘 포기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해보는 것. 때론 그저 다 포기하고 싶다고 속 시원히 말해야겠다. 용기 내어 포기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살다 보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 뻐근하고도 천근만근인 몸의 피곤함이 차라리 더 낫다고 느껴질 때 마음의 무거움은 중력을 초월한다. 몸이야 물리적 법칙에 따라 지면에 있는 곳으로 그 무거움이 제한되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그렇지 않다. 쿵 하고 떨어지는 그 깊이에는 기약이 없다. 내 육체는 물론 지면까지 뚫고 미지의 무한대의 어두움 속으로 내내 떨어지는 느낌이 때론 오싹하다. 그럴 땐 마음을 돌봐야 한다. 운동을 하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기분까지 개운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지만 오롯이 마음을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마음은 외부적 자극으로 어찌할 수도 없는 본연의 것이다. 잠시 바꾸는 것은 될지 몰라도 본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그 아픔과 피곤함이 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곱씹어보니 대개는 내가 쓴 가면에 나를 맞추는 것이 힘들 때 그렇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 즉 영혼의 가면을 하나씩 쓰고 태어난다. 바로 얼굴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삶의 역할이 바뀔 때마다 가면을 하나 둘 더 쓰게 된다.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이자 다른 말로는 사회적 역할이다. 문제는 하나의 가면을 벗고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겹치고 또 겹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면은 역할 가면과 감정 가면으로 나뉜다. 써야 할 것도 많은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 나는 사회학적으로 남자, 어른, 부모, 직장인, 아들, 가장, 작가, 학생, 업무 파트너 등의 역할 가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 앞에서 웃어야 하는, 밥벌이의 고단함에 쓰러질 것 같아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욱하는 일이 있어도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표정을 숨기고 감정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 가면이 많아질수록 갈등도 늘어나고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신선한 공기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얼굴에 화장을 더 칠한다고 생각해보자. 분명 피부는 덧난다. 또한 내 얼굴에 여러 가면을 겹쳐서 쓴다 생각해보자. 결국 물리적인 무게는 늘어나며 그 무게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법칙은 마음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데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가면들에 얽히고 설킴 때문이다. 더불어 제때 그 상황에 맞는 가면을 바꿔 쓰지 못하거나 가면에 맞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한다.
사회적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나만 틀린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원형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원형 또한 융이 언급한 내용으로 자신만의 고유의 통합적 정신 기질을 일컫는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가면으로 정작 우리 자신의 얼굴 표정을 잃은 건 아닐까. 웃고 싶을 때 웃어야 하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하는 아주 간단한 자연의 법칙을 너무나 자주 거스르며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웃음이 멈추고 눈물이 멈춰 마음의 병을 키워온 건 아닐까. 돌아봐야겠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얼굴로 그것을 짐작한다. 오늘 마주한 거울 속의 내 표정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안다. 그러한 순간을 많이 늘려야 한다. 고뇌하고 사색해서라도 내 마음의 표정을 알아내야 한다. 쌓여만 가는 가면으로 내 표정이, 내 얼굴이 소멸되거나 풍화되면 마음이나 영혼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을 쓰고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잠시 그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내 얼굴과 표정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고 원형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내 마음을 마주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일,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지르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흔쾌히 다시 가면을 쓸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 나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한 가면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원형을 통해 나는 나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용기를 간직한 채 기꺼이 가면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가면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분명 있지만 때론 굳이 스스로의 원형을 그대로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도 많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가면에 고마워하거나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가면을 쓰고 지낸 날들, 가면을 쓰고 지내야 하는 날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 나의 상태와 나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루하루 되새기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한 예능 프로에서였다. 건강관리 차원으로 체력 단련을 받는 한 연예인이 죽으림을 다해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트레이너는 옆에서 더를 외치고 있었는데 기진맥진한 그 연예인이 뛴 시간은 5분이 채 안 되었다. 그 광경을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던 패널들은 박장대소했다. 아니, 저거 뛰고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난리인 거야?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는 패널들을 보면서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현실에서의 모습들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랐기 때문이다. 보통 남의 어려움을 보고 쉽게 내뱉는 말,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내뱉고 어렵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감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 갖가지 감정들을 오롯이 알 수 없다. 다만 짐작할 뿐. 다 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자 오만이다. 그러니 쉽게 내뱉는다. 근래 들어 밖으로 나가 5분 이상 연속으로 뛰어본 적이 있는가? 어찌되었건 그 모습을 보고 웃은 사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적어도 최근에는 없었을 것이다. 요전날 5분을 연속으로 뛰어 힘든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보며 남들보다는 덜 웃었을 것이다. 그 상황에 개입하진 못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감은 할 수 있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나에게 뭐 그리 힘들다고 란 말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내 감정엔 누구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다.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세상이 가차없이 매정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내가 어려울 때 아주 가까운 누군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것은 그저 말일 뿐.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건 나 자신이다. 나를 뺀 우주와 나의 무게. 어떤 게 더 무거울 것인가? 이것은 어떠한 공식으로 풀어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존재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후자가 더 무겁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래서 공식도 원하는 대로 작용했다. 우주를 인식할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것이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인싸나 항상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나르시시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나의 관점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지각심리와 인지심리가 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지각되는 외부 자극, 그리고 지각된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인지 과정. 어떤 자극은 우리의 신경세포를 거쳐 각자의 기억과 경험, 판단 근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그에 따라 반응도 달라진다. 햇살이 쨍한 날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아름답지만 이별하는 사람에게 그 날씨는 곤욕인 것처럼. 그러니 나만 힘들다란 느낌은 당연하다. 다른 누군가가 크게 다친 것보다 내 손톱 아래 가시가 더 큰일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큰 걱정 없어 보이지만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 띄엄띄엄 맞이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재빨리 지나가니 그 안에 문제가 보일 리 없다. 나만 힘들다고 풀썩 주저앉을 필요 없다. 인생은 나만 힘든 게 맞다. 나만이 내 감정에 개입할 수가 있으므로 나는 나를 뺀 우주보다 더 무거운 존재이므로, 더불어 세상의 순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기쁜 일은 함께 적극적으로 나누려 하지만 힘든 일엔 그보다 소극적이라는 걸 항상 상기해야 한다. 인생은 그래서 고독한 것이다.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고독은 야멸차게 이러한 진리를 설파한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찾으리라. 슬퍼하라. 그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축제를 열라. 그럼 너의 집은 사람들로 넘쳐나리라. 굶주리라. 세상이 너를 외면할 것이다. 엘라 윌콕스. 고독 중에서. 고독은 숨쉬는 모든 존재들의 운명이자 숙명이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방증이다. 그렇게 다시 세상의 중심은 나다. 나여야 한다. 나만 힘든 이유와 그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해야 대접받으니까요. 남자 주인공의 대답엔 주저함이 없었다. 질문과 대답 사이엔 1초라는 순간이 존재할 틈도 없어 보였다. 명쾌하고도 확실한 그 대답에서 나는 간절함이라는 또 다른 확신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영화 속 주인공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바람도 진하게 녹아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라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야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보편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감독은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보편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 전반에 걸친 주인공의 신념은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보고 들어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있는 그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는 이야기이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신념, 즉 내가 나를 믿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초라해지기 십상이다.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거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면 성공이란 단어를 쉽게 가져다 붙지 않기 때문이다. 때론 내가 이룬 크고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아직 멀었다는 불필요한 겸허함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 앞엔 스스로를 괴롭히는 날이 질비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분명 살아오면서 크든 작든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이라는 기쁨을 맛보았을 텐데 우리는 왜 이리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인색할까? 내 주제의 성공은 무슨 이라며 스스로 가슴에 못을 박는 일도 허다하다. 무언가를 이루고 잠시 우쭐할 수도 있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도 성공이라는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자신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걸 우리는 어디서 보고 배운 걸까? 아이들은 성공이라는 것에 친숙한 존재다. 두발 자전거 타기를 누구보다 두려워하던 아이는 부모의 손을 떠나 스스로 두발 자전거를 굴리기 시작했을 때 세상 거만한 존재가 된다. 넘어질까 불안에 떨던 마음, 힘들게 잡아주던 부모의 수고는 있고 자신이 순간 맛본 성취감을 극대화하여 내재화한다. 그때의 느낌은 앞으로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수한 거만함은 나이를 먹고 사회에 부대끼며 점점 옅어질 것이다. 아무리 무언가를 이루더라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색해진 우리 모습과 같이 사실 우리는 모두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잘 된다는 것은 성공을 의미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대접받는단 말이다. 단 대접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건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한다. 내가 한 단계 올라가면 두 단계 윗사람이 보이고 그 이상 위로 가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며 성공이라는 단어는 좀 더 위로 갔을 때 쓰자며 아껴두게 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대접한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나를 대접하면 성공의 기회가 많아진다. 넘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온 거리를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좋은 것들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경험이라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영어 단어장 한 장을 넘기거나 운동하러 문 밖을 나가기만 해도 성공했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어렸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순수한 거만함을 추억하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공허함을 가지기보단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재정의하는 게 어떨까? 더불어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오르려는 사회적 괴물이 되어가기보단 스스로를 잘 대접하며 성공의 기운을 나누면 어떨까? 사실 나는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대접하면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미국 대통령이 환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자에게 특별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순간 영원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고 오히려 민망해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며 애써 웃었다. 결국 질문은 한국 기자가 아닌 중국 기자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기자들을 탓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과 풍경, 정적이 내가 자라오며 매우 익숙하게 봐왔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기자였다면 과연 힘차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면 어떡하지? 수준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콩글리시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다 끝나가는 분위기에 이런 질문이 적절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옆에 있던 중국 기자는 어느새 손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정답을 하나로 강요하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라고들 한다.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간혹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주니어들에게 강의를 할 때면 이전보다 많은 질문을 받는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지 질문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이나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는 근본적인 모습은 여전히 보인다. 정말로 우리는 질문을 왜 이리 두려워할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질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제기해야 할 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문이 자유롭게 용인되지 않는 사회 정서상 왜라는 질문은 어쩌면 금기와도 같다. 생각을 정리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5Why라는 기법이 있다. 어떤 현상이나 의문에 대해 말 그대로 5번을 묻는 기법인데 우리네 정서를 비꼬아 싸대기 맞기 좋은 기법이라는 안타까운 별명이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라는 의문을 추구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질문은 인류가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이겨내어온 훌륭한 도구다. 이 생각의 도구가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빨라지고 살기는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 이젠 왜? 라는 질문보단 어떻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의 본질보다는 솔루션에 집착하는 것이다. 어떻게에만 몰두하면 뇌는 굳어지고 생각이 사라진다. 시작하자마자 해결책부터 알아내려 한다면 뇌에 가부하가 걸린다. 동기부여도 안 될 뿐더러 마음만 조급해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을 따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거나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의사, 변호사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낀다. 정답을 정해놓고 어떻게만을 권하는 사회.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보다는 어떻게 경매를 하고 절세를 하고 대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과학고를 가서 의대에 합격할 것일지에만 몰두한다. 그것을 이루고 정신을 차렸을 때 결과에 만족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방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대표적인 예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 나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어느 날 옆부서 신입사원 한 명이 질문을 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선배님,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잖아요. 그렇죠? 평소라면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핀잔을 받을 수도 있는 질문이었지만 선배들은 웃으며 흔쾌히 그것을 알려주었다. 후배의 센스가 놀라웠다. 그 말이 맞았다. 좋은 질문이 있고 없고를 떠나 나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전보다 좀 더 자주 묻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이 밖에도 왜라는 질문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한다.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생각해보니 나의 첫 책, 일상이 축제고 축제가 일상인 진짜 네덜란드 이야기도 집들이 왜 기울어져 있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저 지나치던 것들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가져다 붙이면 세상은 정말로 다르게 보인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저 지나치던 것들에 대해 다시 묻는 호기심. 좋은 질문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시작부터 정답을 염두에 둔 질문이 아닌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라는 생각. 이것이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견디고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또 믿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 싶지만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제야 안도한다. 예를 들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성공을 거두었거나 어려운 일을 자신의 힘이나 누군가의 사례로 해결했을 때 그렇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답을 찾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엔가 있다는 말이고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답을 찾지 못해서일까?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답은 무엇일까? 그 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마도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맞이한 어려움을 먼저 겪고 해결한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며 지난날의 경험에 현재에 맞이한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다만 이것을 누구나 아는 방법이며 그것을 답이라 믿고 선택하거나 따랐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은 문제투성이라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답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이제야 좀 자기 개발서에 어울리는 개념이 나온 것 같다. 답을 찾는 것보다 좀 더 능동적인, 그래서 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끝내면 될까? 어쩐지 그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답을 만들면서 살아왔다. 내게 닥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 더불어 나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것과 같지만 다르다. 어찌되었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답을 찾아온 것도 있지만 스스로 답을 만들어 무언가를 해결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답을 만들었는지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위에서 우리는 답을 찾거나 만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가? 사실 이게 좀 더 본질적이다. 어떻게 답을 찾는가 보다는 왜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는다.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답이 있다는 건 질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문제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선택의 기로, 어려운 상황,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 그러니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즉 문제점을 잘 정의해야 나에게 맞는 답을 찾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직장 내공의 저자 강연을 할 때면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이 사람이 이러는데 나는 어떡하죠? 질문자는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종속 변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퇴근할 때마다 일을 줘서 너무나 괴로워요 란 말 속에 나는 상사가 일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은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좀 더 나에게 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 좋다. 이럴 때 문제는 재정이 된다.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나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 상사가 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패턴이나 요구하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또는 퇴근 시간이 아닌 이른 오후 중간
상사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답을 찾기 위해선 질문을 잘해야 하고, 질문을 잘하기 위해선 문제점을 유심히 잘 살펴야 한다.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질문에 따라 답을 못 찾고 헤매게 된다. 해서 현실의 문제점을 재정의하고 정리할 때, 즉 질문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문제의 중심에 나를 둔다. 결국 문제를 맞이한 것도 나고 해결해야 하는 것도 나다. 앞에 예에서 언급했듯이 나를 종속 변수로 두고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답도 찾기 어렵다.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 학원 수십 개를 다녀도 결국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둘째, 의미론적으로 접근한다. 세상엔 이미 답이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인생에서 필요한 답은 산수와 같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오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돌아봤을 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니 우리는 답을 찾을 때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지금 내가 찾은 답이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인지, 과거의 오답이 지금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열린 관점으로 질문에 임할 때보다 열린 답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살아가다 보면 질문도 답도 모든 것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도저히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할 때,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현명한 방법은 방향을 상기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방향, 즉 목적을 상기하고 질문과 답에 다가가는 것. 정답과 오답을 오가더라도 어찌되었건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방향을 생각하고 선택한 질문과 답은 결국 정답에 가깝기 마련이다.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답을 찾는 것, 답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이 모두가 나를 위해 스스로가 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므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심리학의 대가답게 누구나 느끼는 불안을 명쾌하게 정의했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게 왜 생기고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짐은 덜어주었다. 불안은 말 그대로 안심이 되지 않은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을 뜻한다. 사람의 감정이 처음 발달하게 된 동기는 공포였다. 생존을 위해서다. 사람은 그 공포를 감지하고 최소화하며 생존 본능을 극대화했다. 안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공포와 불안은 꽤 닮아 있다. 그러나 불안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분명한 위협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공포와는 다르다. 무서워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공포에 비해서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정도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즉, 불안은 어찌 보면 만성화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닥치지 않았는데도 늘 무언가 불안정하다. 막연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이 바로 불안인 것이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달수는 최민식의 이를 뽑으려고 한다. 비틀어 당긴 연장엔 이가 없다. 하지만 최민식은 이미 이가 빠진 사람처럼 혼비백산한 상태다. 이를 보고 오달수가 말한다. 사람은 상상을 해서 비겁해지는 거래. 불안이 그렇다. 우리는 불안을 상상한다. 아니,
불안 자체가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상상이다.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동요한다.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걱정을 한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불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표현해준다. 상상 속엔 온갖 괴물이 있고 사고가 있으며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다. 그것이 눈앞에 현실이 될까 하루하루를 마치 외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좋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은 늘 긍정적인 상상보다 더 또렷하게 우리를 지배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안은 나에 대한 걱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떨까? 미리 상상하여 최악의 상황은 면하려는 생존 본능. 공포심은 언뜻 들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옛날 야생에서 맹수를 만나 한달음에 도망치게 해준 건 다름 아닌 공포였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목숨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렇게 쌓인 공포심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맹수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마주할까 느끼는 불안. 우리는 언제라도 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네 사회는 실수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덜 불행하기 위해 애쓰는 형국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내 지식과 정서 밖의 일이므로 함구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이러한 사회와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불안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마음이 불안정하다면 그 현실을 서글퍼하기보다는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다. 그것은 분명 미래 또는 다가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내가 최악이 될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실수하지 않으려, 실패하지 않으려, 덜 불행하려고 발버둥치는 와중에 우리는 더 흔들린다. 불안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자. 차분하게 불안과 마주 앉아 차 한잔하자. 나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러 왔는지, 내가 하고 있는 상상은 무엇인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불안이라는 친구가 이제야 자신을 만나주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상에 대해 자세히 귀띔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함이 뒤덮인 날들, 결국 나 자신을 면밀히 돌아봐야 하는 날들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누가 그랬던가?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포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 포기하는 즉시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으니. 재밌는 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스스로 그 낙인을 찍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까? 포기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발적으로, 도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그 낙인이 찍힐까봐 주저주저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뜻을 헤아려 보면 더 그렇다. 포기.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 표준 국어 대사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첫 번째 의미다. 도중에 그만둔다는 것은 자괴감이 드는 일이며 끈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다. 유쾌한 일이 아니니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두 번째 뜻을 보면 그러한 생각에 여지가 좀 생긴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순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간 이도 저도 갖지 못하고 만다.
얼마나 많이 보다는 얼마나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욕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던질 포와 버릴 기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포기와 비슷한 말로는 체념이 있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이란 뜻이다. 나는 이 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하고 고든 에너지가 느껴진다. 괜한 희망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심지 고든 대나무가 선비와 같은 느낌. 다만 좋은 뜻으로의 포기와 체념은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는 노력과 최선을 다한 뒤의 것이다. 그러고 나면 후회가 덜하다. 대충대충 포기하고 체념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때론 내가 던져버려야 할 것들, 기대와 희망은 접고 의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을 잘 판단해야 한다. 최선을 다할 땐 다하고 버릴 땐 버리고 기다리는 자세. 어쩌면 그것은 용기가 아닐까.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체념할 줄 아는 용기, 암흑 속에서라도 기다릴 줄 아는 용기. 용기는 항상 크게 울부짖는 게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에 까짓 거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읊조릴 수 있는 것이다. 최선을 다한 후 용기를 내어 오늘 포기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해보는 것. 때론 그저 다 포기하고 싶다고 속 시원히 말해야겠다. 용기 내어 포기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살다 보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 뻐근하고도 천근만근인 몸의 피곤함이 차라리 더 낫다고 느껴질 때 마음의 무거움은 중력을 초월한다. 몸이야 물리적 법칙에 따라 지면에 있는 곳으로 그 무거움이 제한되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그렇지 않다. 쿵 하고 떨어지는 그 깊이에는 기약이 없다. 내 육체는 물론 지면까지 뚫고 미지의 무한대의 어두움 속으로 내내 떨어지는 느낌이 때론 오싹하다. 그럴 땐 마음을 돌봐야 한다. 운동을 하면 땀이 나고 땀이 나면 기분까지 개운해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지만 오롯이 마음을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마음은 외부적 자극으로 어찌할 수도 없는 본연의 것이다. 잠시 바꾸는 것은 될지 몰라도 본질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그 아픔과 피곤함이 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곱씹어보니 대개는 내가 쓴 가면에 나를 맞추는 것이 힘들 때 그렇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 즉 영혼의 가면을 하나씩 쓰고 태어난다. 바로 얼굴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삶의 역할이 바뀔 때마다 가면을 하나 둘 더 쓰게 된다.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개념이자 다른 말로는 사회적 역할이다. 문제는 하나의 가면을 벗고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겹치고 또 겹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면은 역할 가면과 감정 가면으로 나뉜다. 써야 할 것도 많은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 나는 사회학적으로 남자, 어른, 부모, 직장인, 아들, 가장, 작가, 학생, 업무 파트너 등의 역할 가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 앞에서 웃어야 하는, 밥벌이의 고단함에 쓰러질 것 같아도 괜찮다고 해야 하는, 욱하는 일이 있어도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표정을 숨기고 감정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한다. 가면이 많아질수록 갈등도 늘어나고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신선한 공기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얼굴에 화장을 더 칠한다고 생각해보자. 분명 피부는 덧난다.
또한 내 얼굴에 여러 가면을 겹쳐서 쓴다 생각해보자. 결국 물리적인 무게는 늘어나며 그 무게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법칙은 마음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데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가면들의 얽히고 설킴 때문이다. 더불어 제때 그 상황에 맞는 가면을 바꿔 쓰지 못하거나 가면에 맞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한다. 사회적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나만 틀린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원형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원형 또한 융이 언급한 내용으로 자신만의 고유의 통합적 정신 기질을 일컫는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가면으로 정작 우리 자신의 얼굴 표정을 잃은 건 아닐까. 웃고 싶을 때 웃어야 하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하는 아주 간단한 자연의 법칙을 너무나 자주 거스르며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웃음이 멈추고 눈물이 멈춰 마음의 병을 키워온 건 아닐까. 돌아봐야겠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얼굴로 그것을 짐작한다. 오늘 마주한 거울 속의 내 표정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안다. 그러한 순간을 많이 늘려야 한다. 고뇌하고 사색해서라도 내 마음의 표정을 알아내야 한다. 쌓여만 가는 가면으로 내 표정이, 내 얼굴이 소멸되거나 풍화되면 마음이나 영혼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을 쓰고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잠시 그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내 얼굴과 표정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과 마주할 수 있고 원형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내 마음을 마주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일.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지르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편히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흔쾌히 다시 가면을 쓸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 나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한 가면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원형을 통해 나는 나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용기를 간직한 채 기꺼이 가면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가면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때론 굳이 스스로의 원형을 그대로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도 많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가면에 고마워하거나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가면을 쓰고 지낸 날들, 가면을 쓰고 지내야 하는 날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 나의 상태와 나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루하루 되새기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 한 예능 프로에서였다. 건강관리 차원으로 체력 단련을 받는 한 연예인이 죽으림을 다해 러닝머신 위를 뛰고 있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트레이너는 옆에서 더를 외치고 있었는데 기진맥진한 그 연예인이 뛴 시간은 5분이 채 안 되었다. 그 광경을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던 패널들은 박장대소했다. 아니, 저거 뛰고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난리인 거야?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는 패널들을 보면서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현실에서의 모습들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랐기 때문이다. 보통 남의 어려움을 보고 쉽게 내뱉는 말,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내뱉고 어렵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감정에 개입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 갖가지 감정들을 오롯이 알 수 없다. 다만 짐작할 뿐.
다 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자 오만이다. 그러니 쉽게 내뱉는다. 근래 들어 밖으로 나가 5분 이상 연속으로 뛰어본 적이 있는가? 어찌되었건 그 모습을 보고 웃은 사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적어도 최근에는 없었을 것이다. 요전날 5분을 연속으로 뛰어 힘든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보며 남들보다는 덜 웃었을 것이다. 그 상황에 개입하진 못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감은 할 수 있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나에게 뭐 그리 힘들다고 란 말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내 감정엔 누구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다.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세상이 가차없이 매정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내가 어려울 때 아주 가까운 누군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것은 그저 말일 뿐.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건 나 자신이다. 나를 뺀 우주와 나의 무게. 어떤 게 더 무거울 것인가? 이것은 어떠한 공식으로 풀어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존재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후자가 더 무겁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그래서 공식도 원하는 대로 작용했다. 우주를 인식할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것이니까.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인싸나 항상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나르시시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나의 관점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지각심리와 인지심리가 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지각되는 외부 자극, 그리고 지각된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인지 과정. 어떤 자극은 우리의 신경세포를 거쳐 각자의 기억과 경험, 판단 근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그에 따라 반응도 달라진다. 햇살이 쨍한 날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아름답지만 이별하는 사람에게 그 날씨는 곤욕인 것처럼. 그러니 나만 힘들다란 느낌은 당연하다. 다른 누군가가 크게 다친 것보다 내 손톱 아래 가시가 더 큰일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큰 걱정 없어 보이지만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 띄엄띄엄 맞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재빨리 지나가니 그 안에 문제가 보일 리 없다. 나만 힘들다고 풀썩 주저앉을 필요 없다. 인생은 나만 힘든 게 맞다. 나만이 내 감정에 개입할 수가 있으므로 나는 나를 뺀 우주보다 더 무거운 존재이므로, 더불어 세상의 순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기쁜 일은 함께 적극적으로 나누려 하지만 힘든 일엔 그보다 소극적이라는 걸 항상 상기해야 한다. 인생은 그래서 고독한 것이다.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고독은 야멸차게 이러한 진리를 설파한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를 찾으리라. 슬퍼하라. 그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축제를 열라. 그럼 너의 집은 사람들로 넘쳐나리라. 굶주리라. 세상이 너를 외면할 것이다. 엘라 윌콕스. 고독 중에서. 고독은 숨쉬는 모든 존재들의 운명이자 숙명이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방증이다. 그렇게 다시 세상의 중심은 나다. 나여야 한다. 나만 힘든 이유와 그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는다. 왜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해야 대접받으니까요. 남자 주인공의 대답엔 주저함이 없었다. 질문과 대답 사이엔 1초라는 순간이 존재할 틈도 없어 보였다. 명쾌하고도 확실한 그 대답에서 나는 간절함이라는 또 다른 확신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영화 속 주인공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바람도 진하게 녹아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라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야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보편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감독은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보편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 전반에 걸친 주인공의 신념은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보고 들어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있는 그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다는 이야기이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신념, 즉 내가 나를 믿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초라해지기 십상이다.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거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면 성공이란 단어를 쉽게 가져다 붙지 않기 때문이다. 때론 내가 이룬 크고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아직 멀었다는 불필요한 겸허함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 앞엔 스스로를 괴롭히는 날이 질비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분명 살아오면서 크든 작든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이라는 기쁨을 맛보았을 텐데 우리는 왜 이리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인색할까? 내 주제에 성공은 무슨 이라며 스스로 가슴에 못을 박는 일도 허다하다. 무언가를 이루고 잠시 우쭐할 수도 있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도 성공이라는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자신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걸 우리는 어디서 보고 배운 걸까? 아이들은 성공이라는 것에 친숙한 존재다. 두발 자전거 타기를 누구보다 두려워하던 아이는 부모의 손을 떠나 스스로 두발 자전거를 굴리기 시작했을 때 세상 거만한 존재가 된다. 넘어질까 불안에 떨던 마음, 힘들게 잡아주던 부모의 수고는 있고 자신이 순간 맛본 성취감을 극대화하여 내재화한다. 그때의 느낌은 앞으로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수한 거만함은 나이를 먹고 사회에 부대끼며 점점 옅어질 것이다. 아무리 무언가를 이루더라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색해진 우리 모습과 같이 사실 우리는 모두 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잘 된다는 것은 성공을 의미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대접받는단 말이다. 단 대접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건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한다. 내가 한 단계 올라가면 두 단계 윗사람이 보이고 그 이상 위로 가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며 성공이라는 단어는 좀 더 위로 갔을 때 쓰자며 아껴두게 된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대접한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나를 대접하면 성공의 기회가 많아진다. 넘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온 거리를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좋은 것들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경험이라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영어 단어장 한 장을 넘기거나 운동하러 문 밖을 나가기만 해도 성공했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어렸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순수한 거만함을 추억하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공허함을 가지기보단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재정의하는 게 어떨까? 더불어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오르려는 사회적 괴물이 되어가기보단 스스로를 잘 대접하며 성공의 기운을 나누면 어떨까? 사실 나는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대접하면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미국 대통령이 환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 기자에게 특별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순간 영원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고 오히려 민망해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며 애써 웃었다. 결국 질문은 한국 기자가 아닌 중국 기자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기자들을 탓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과 풍경, 정적이 내가 자라오며 매우 익숙하게 봐왔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기자였다면 과연 힘차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면 어떡하지? 수준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콩글리시가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다 끝나가는 분위기에 이런 질문이 적절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옆에 있던 중국 기자는 어느새 손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정답을 하나로 강요하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라고들 한다.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다. 간혹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주니어들에게 강의를 할 때면 이전보다 많은 질문을 받는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지 질문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이나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는 근본적인 모습은 여전히 보인다. 정말로 우리는 질문을 왜 이리 두려워할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질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제기해야 할 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질문이 자유롭게 용인되지 않는 사회 정서상 왜라는 질문은 어쩌면 금기와도 같다. 생각을 정리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5Why라는 기법이 있다. 어떤 현상이나 의문에 대해 말 그대로 5번을 묻는 기법인데 우리네 정서를 비꼬아 싸대기 맞기 좋은 기법이라는 안타까운 별명이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라는 의문을 추구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질문은 인류가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이겨내어온 훌륭한 도구다. 이 생각의 도구가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빨라지고 살기는 점점 각박해지다 보니 이젠 왜? 라는 질문보단 어떻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의 본질보다는 솔루션에 집착하는 것이다. 어떻게에만 몰두하면 뇌는 굳어지고 생각이 사라진다. 시작하자마자 해결책부터 알아내려 한다면 뇌에 가부하가 걸린다. 동기부여도 안 될 뿐더러 마음만 조급해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을 따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거나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의사, 변호사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낀다. 정답을 정해놓고 어떻게만을 권하는 사회.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보다는 어떻게 경매를 하고 절세를 하고 대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과학고를 가서 의대에 합격할 것일지에만 몰두한다. 그것을 이루고 정신을 차렸을 때 결과에 만족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방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대표적인 예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 나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어느 날 옆부서 신입사원 한 명이 질문을 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선배님,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잖아요. 그렇죠? 평소라면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핀잔을 받을 수도 있는 질문이었지만 선배들은 웃으며 흔쾌히 그것을 알려주었다. 후배의 센스가 놀라웠다. 그 말이 맞았다. 좋은 질문이 있고 없고를 떠나 나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전보다 좀 더 자주 묻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이 밖에도 왜라는 질문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한다.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생각해보니 나의 첫 책, 일상이 축제고 축제가 일상인 진짜 네덜란드 이야기도 집들이 왜 기울어져 있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저 지나치던 것들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가져다 붙이면 세상은 정말로 다르게 보인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저 지나치던 것들에 대해 다시 묻는 호기심. 좋은 질문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시작부터 정답을 염두에 둔 질문이 아닌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라는 생각. 이것이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견디고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또 믿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답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 싶지만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제야 안도한다. 예를 들어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성공을 거두었거나 어려운 일을 자신의 힘이나 누군가의 사례로 해결했을 때 그렇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답을 찾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엔가 있다는 말이고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답을 찾지 못해서일까?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답은 무엇일까? 그 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마도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맞이한 어려움을 먼저 겪고 해결한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며 지난날의 경험에 현재에 맞이한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다만 이것을 누구나 아는 방법이며 그것을 답이라 믿고 선택하거나 따랐는데도 여전히 우리 삶은 문제투성이라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답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 이제야 좀 자기 개발서에 어울리는 개념이 나온 것 같다. 답을 찾는 것보다 좀 더 능동적인, 그래서 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고 끝내면 될까? 어쩐지 그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답을 만들면서 살아왔다. 내게 닥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다. 더불어 나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것과 같지만 다르다. 어찌되었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답을 찾아온 것도 있지만 스스로 답을 만들어 무언가를 해결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답을 만들었는지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위에서 우리는 답을 찾거나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가? 사실 이게 좀 더 본질적이다. 어떻게 답을 찾는가 보다는 왜 찾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잊는다.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답이 있다는 건 질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문제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선택의 기로, 어려운 상황, 해결하고 싶은 과제 등. 그러니 답을 찾기 전에 질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즉 문제점을 잘 정의해야 나에게 맞는 답을 찾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직장 내공의 저자 강연을 할 때면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이 사람이 이러는데 나는 어떡하죠? 질문자는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답을 찾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는 종속 변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사가 퇴근할 때마다 일을 줘서 너무나 괴로워요 란 말 속에 나는 상사가 일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은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좀 더 나에게 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 좋다. 이럴 때 문제는 재정이 된다.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나는 보다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 상사가 일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패턴이나 요구하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또는 퇴근 시간이 아닌 이른 오후 중간 상사에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답을 찾기 위해선 질문을 잘해야 하고 질문을 잘하기 위해선 문제점을 유심히 잘 살펴야 한다. 문제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질문에 따라 답을 못 찾고 헤매게 된다. 해서 현실의 문제점을 재정의하고 정리할 때, 즉 질문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문제의 중심에 나를 둔다. 결국 문제를 맞이한 것도 나고 해결해야 하는 것도 나다. 앞에 예에서 언급했듯이 나를 종속 변수로 두고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답도 찾기 어렵다.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 학원 수십 개를 다녀도 결국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둘째, 의미론적으로 접근한다. 세상엔 이미 답이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인생에서 필요한 답은 산수와 같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오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돌아봤을 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니 우리는 답을 찾을 때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지금 내가 찾은 답이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인지, 과거의 오답이 지금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열린 관점으로 질문에 임할 때보다 열린 답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살아가다 보면 질문도 답도 모든 것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도저히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할 때,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현명한 방법은 방향을 상기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방향, 즉 목적을 상기하고 질문과 답에 다가가는 것. 정답과 오답을 오가더라도 어찌되었건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방향을 생각하고 선택한 질문과 답은 결국 정답에 가깝기 마련이다.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답을 찾는 것, 답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이 모두가 나를 위해 스스로가 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므로